보세요. 어디 가서 우리 딸 전세로 시작한다는 얘기라도 나오면 제가 어디 주변 사람들한테 얼굴이라도 들고 다니겠어요? 사부인의 무례한 언행에 오늘 사연의 주인공 66세 성철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의 아들 재우도 마찬가지였죠. 사부인, 재우가 연봉이 8천은 됩니다. 외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밟느라 취업이 조금 늦었긴 했지만 허투루 보낸 시간은 아닙니다.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35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이른 감이 있고요. 35살에 8천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은 계속 오를 거고 재산도 앞으로 차차 더 모일 테니까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돈댁에서 혼수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재우가 모은 돈 1억에 제가 2억 보태서 3억으로 대출 끼고 서울에서 전세로 시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차곡차곡 모으면 나중엔 결국 집도 살 수 있을 거고요. 어머어머머, 무슨 말을 이렇게 꼬아서 하신대?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전세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아시죠? 초등학교 교사면 여자 직업 중에 최고로 치는 거. 이런 귀한 우리 딸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한 트럭인데 제가 왜 집 한 채를 못 태우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 시작부터 남들보다 뒤쳐줘야 되죠? 그럼 그 남자면 최소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정도 해와야지. 성철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차분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 재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예비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땀을 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은 애초에 이 얘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이 그저 놓여진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며 술잔을 비우느라 바쁜 듯 보였습니다.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몇 달 전 아들 재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성철은 가슴이 잠시 벅찼습니다. 35살, 딱 결혼 정년기의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해줄 여자가 있다는 말을 꺼냈을 때 성철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은 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느라 남들보다 취직이 늦었지만 대신 한국의 가장 유명한 대기업 반도체 기업에 당당히 합격했고 그에 걸맞는 고액의 연봉은 물론 앞으로도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남부러울 것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이도 결혼 정년기에 딱 좋은 나이였던 아들은 주변에서 여자 소개도 엄청 들어왔는데 4살 연하부터 10살 연하까지 직업은 모델, 약사, 변호사 등등 소위 내노라 하는 여자들이 줄을 섰었죠. 그러나 아들은 소개로 만나는 것은 어색해서 못하겠다며 그냥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당시 34살 동갑내기 수진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그런 아들의 뜻을 존중했고 그렇게 수진과 만난 지 1년이 됐을 때 아들은 성철에게 며느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식사 자리 한 번만으로 며느리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성철이 보기에 며느리는 참하고 싹싹한 것 같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혼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법이니 아들이 고른 여자라면 그저 믿고 갈 뿐이었죠. 며칠 후 아들이 고민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저 아버지, 수진이 부모님께서 결혼을 좀 서둘렀으면 하세요. 그래? 그러면 상견례부터 해야겠다. 내년 봄쯤 하면 어떠니? 저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바로 하자고 하시네요.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되신대요. 며느리가 이제 34살. 조금 더 지나면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릴지 모를 나이이기에 그쪽이 서두르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성철도 잡혀진 스케줄이 있는데 바로 다음 주에 대뜸 상견례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자 상철은 난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스케줄 어떻게든 조정해 볼 테니까 그날로 하자. 그런데 아버지, 저 상견례 장소가 수원이라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수원? 수진 양도 너도 서울에 살잖니. 그런데 웬 수원? 그게 수진이네 부모님이 수원에 사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원래 상견례는 처가 측에서 맞추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해버렸죠.
그래,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냐. 그쪽이 편하다고 하시면 수원에서 하자고 해라. 날짜도 바로 다음 주로 갑작스럽게, 장소도 꽤 먼 수원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약간 당혹스러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철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걱정되는 것은 따로 있었죠. 그런데 아들아, 네가 취업한 지 이제 2년이 좀 안 되잖니? 혹시 돈은 얼마나 모았니? 많이는 못 모았고요. 1억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수진이는 3천 정도 모았고 그걸로 혼수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힘들 거라고 해요. 그게 어디냐? 정말 고마운 일이지. 성철은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딱히 손을 벌리지도 않았는데 1억 정도면 꽤나 살뜰하게 모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수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3천 정도를 결혼에 추가로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성철의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졌습니다. 성철은 품에서 웬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들을 위해 조금씩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재우야, 이건 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2억 정도 될 거야. 아비가 돼서 이것밖에 못 해주는 게 못내 미안하지만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굳이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당연하지. 그래도 아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바꿔라. 우리 아들 결혼하고 나서도 분명 행복하게 잘 살 거다. 가끔 힘들면 언제든지 이 아빠한테 말하고. 아버지...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 성철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진 양네 부모님 저번에 한번 뵀었댔지? 어떤 분들이시더니? 아들은 갑자기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게 조금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하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도 한 번밖에 못 뵈서 정확한 건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성철은 아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인데 서로의 진심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성철은 일찍부터 아들과 함께 준비를 마치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이동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까지 고려해 일찍 출발하였기에 성철네는 예약 시간보다 20분 전에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셨어요? 좀 늦으셨네요.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 예약석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수진의 부모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성철네를 응대했고 사돈어른 역시 입에 음식을 오물거리다 성철을 보고는 소주 한 잔을 휙 입에 털어놓고 가글을 한 뒤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미 거의 비어진 소주병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좀 기다리긴 했는데 괜찮아요. 거기 앉으세요. 성철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늦을 수도 있지. 당신은 뭘 또 그렇게 까칠하게 그래. 반갑습니다. 저는 수진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얼른 한 잔 받으시죠. 아줌마! 아줌마! 안 들려요?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그럼 한 잔 주시죠. 감사히 받겠습니다. 성철은 살짝 당황했지만 약간의 술 기운이 있으면 분위기가 한층 더 유연해질 수 있겠다 여겨 기꺼이 술잔을 받았습니다. 첫 대화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은 딸 수진이를 자랑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초등학교 교사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요새 임용고시 붙기가 쉽지 않다는데 수진 양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죠. 내 딸이지만 저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머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이가 박사 출신이라고 안 했으면 굳이 만나보자고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 그만하고 진짜 필요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까요? 먼저 사돈어른, 그쪽 사부인께서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병이 있었던 건가요? 잠깐이나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왜요? 이런 건 자식에게도 유전될 수 있는 문제니까 확실하게 해야죠. 상견례가 이런 거 하려고 나오는 자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부인. 대답을 드리자면 아내는 지병이 아니라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부인은 그 대답에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수진 양이 그렇게 똑부러지고 생활력이 좋다고 저희 재우가 그렇게 칭찬을 하던걸요. 네, 뭐 좀 그렇죠. 그러면 사돈어른께서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네.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경비요? 아니, 그거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기 힘든 직업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일에 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와중에도 사돈어른은 술잔을 들이키며 바삐 젓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음식 맛있네.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 사돈어른, 한 잔 더 받으시죠. 뭐 그건 알겠고, 들으셨죠? 우리 수진이가 알뜰살뜰 모은 3천 혼수하는데 싹 다 쓰기로 한 거. 아,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태주신 덕분에 둘이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수진이한테 물어보랬는데 애가 이런 데서는 똑부러지질 못해서 못 물어보겠다지 뭐예요. 성철은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사부인의 언행에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결혼할 사이에 당연히 궁금할 수도 있는 질문이겠다 생각하며 그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재우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1억 정도 되고요. 제가 2억 정도 보태서 3억 정도 됩니다. 이 돈에 대출 끼면 서울에서 전세로 시작하기에 충분할 정도일 겁니다. 네? 고작 3억이요? 그리고 뭐요? 전세? 이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혼수 솔직히 안 해도 그만인 거 굳이 우리가 해주겠다는데 뭐 전세요? 이보세요. 솔직히 예비 사이가 나이가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아둔 돈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사돈어른이라도 보태서 집이라도 해오셔야죠. 여자는 혼수, 남자는 집. 이게 기본도리 아닌가요? 어디 가서 우리 딸 전세로 시작한다는 얘기라도 나오면 제가 어디 주변 사람들한테 얼굴이라도 들고 다니겠어요? 사부인, 재우가 연봉이 8천은 됩니다. 외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밟느라 취업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35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이른감이 좀 있고요. 35살에 8천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은 계속 오를 거고 재산도 앞으로 차차 더 모일 테니까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돈댁에서 혼수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재우가 모은 돈 1억에 제가 2억 보태서 3억으로 대출 끼고 서울에서 전세로 시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차곡차곡 모으면 나중에 결국 집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머어머머, 무슨 말을 이렇게 꼬아서 하신대?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전세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아시죠? 초등학교 교사면 여자 직업 중에 최고로 치는 거. 이런 귀한 우리 딸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한 트럭인데 제가 왜 집 한 채를 못 태우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 시작부터 남들보다 뒤쳐줘야 되죠? 엄마, 좀 창피하니까 좀 그만 좀 해. 얘는 그만은 무슨. 사돈 어른께서는 어른이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뭐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저 단순히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안의 위상을 드높이는 게 또 결혼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럼. 그 남자면 최소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정도 해와야지. 그럼 사돈어른, 그리고 사부인께서는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그쪽이 하는 걸 봐서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성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에선 이미 분노가 차올라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화장실로 가자 아들도 곧바로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철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가 될 줄 몰랐어요. 성철은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마음이 비참한데 아들의 신경은 오죽했을까요? 아니다, 아들아. 그보다 재훈 네 생각은 어떠니? 이 아비는 네 의견에 전적으로 따를 생각이란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진짜 좋은 애예요. 그러니 1년 동안 진지하게 만나왔고 결혼까지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수진 씨 부모님을 뵙고 나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철은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혹여나 자신이 이런 마음을 내비쳤다가 아들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침묵을 지키며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은 가족끼리 하는 거라잖아요. 아무리 수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무엇보다 아버지를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저 평생 함께할 자신이 없네요. 그래, 결정의 후회는 없고. 재훈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결정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나도 네 선택을 존중하마. 사실은 나도 네가 앞으로 처가에서 받을 대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구나. 화장실 안에서 두 사람은 잠시 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가자, 아들아. 매듭을 지어야지.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긴 복도를 지나 상견례 자리로 돌아오는 길. 성철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성철이 상견례 자리에 문을 열려고 할 때 안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리 망치려고 작정했어? 얘가 뭘 또 모르네. 얘! 원래 초장에 이렇게 기선제압을 해놔야 앞으로가 편안한 거야. 누가 봐도 우리 집이 꿀리는데 이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너 앞으로 고생길 훤하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재훈은 그쪽 집안과 혼인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머머머,
지금 우리 얘기 엿들은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그쪽과 혼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들과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어머, 갑자기 그게 무슨 경우 없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아니, 그래요. 잠깐 진정하고 좀 들어봐요. 저도 조금 과한 점이 있었던 거 사과드릴게요.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게 원래 미리 이것저것 다 알아봐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중요한 결정을 급작스럽게 통보하시는 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직설과 무례는 다릅니다, 사부인. 사돈과 사부인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대하셨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솔직함은 직설이 아니라 무례라고 하는 겁니다. 제 직업이 존경받기 힘든 직업이라는 말씀, 제 아내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신 것, 그리고 제 아들이 이제껏 열심히 일군 것들에 대해 그저 집 한 채 못 태우는 사이라고 일축하신 것 등등, 솔직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따님을 창 금지옥엽 키우셨을 겁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아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제 아들 귀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잘 커준 아들, 이제는 솔직히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벌고요. 아무튼 이렇게 소중하게 키운 제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집안과는 앞으로는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그러니까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좀 심하셨어요. 재우야,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 근데 지금 하는 말 그냥 하는 말이지? 아버님, 그냥 농담으로 하신 거죠? 그런 거죠? 그래. 사돈어른, 우리가 좀 실수했나?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도 술 기운에 좀 그랬던 것 같네. 그러나 성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양,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진 양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를 생각하면 역시나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성철과 아들은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 나갔죠. 이제야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재우야! 아니, 이걸 이렇게 간다고? 고작 그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예민하고 옹졸하게 나오면 대체 어떻게 결혼을 하자는 건지. 경우 없는 것 무슨. 성철의 등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왔지만 성철과 아들은 쓸데없는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성철은 운전하는 아들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핸들만 조용히 잡고 있는 재우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성철은 아들이 혹시나 큰 상처를 입은 건 아닐까 염려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성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괜찮으냐? 재우는 눈앞 도로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수진이 많이 좋아했고 함께한 추억도 많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오늘 이 결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오히려 잘 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수진 씨를 사랑해도 저와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는 집안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걸요. 성철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속이 말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아들의 성숙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재우야. 인생은 길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또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야. 비록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지만 앞으로 네 앞날에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야. 그럼요, 아버지.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슬쩍 화면을 바라보더니 곧바로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아들은 조용히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묵묵히 운전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 엄마가 아저씨가 고생하신다고 갖다 드리래요. 303호사는 민수 맞지? 고맙다. 잘 마실게. 성철은 변함없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또한 그런 성철에게 언제나 감사해야 했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곤 했죠. 오늘도 303호 박 여사님으로부터 건네받은 바카스 뚜껑을 열던 성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우였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잊으신 거 아니죠? 그럼 아들 상견례 날을 내가 잊을 리가 있겠니? 그런데 아들, 이번에도 혹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미리 몇 번 뵀는데 진짜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확실해요. 성철은 아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냐? 다행이구나. 이번에는 진짜 좋은 분들을 만난 모양이구나. 아들의 환한 목소리를 들으며 성철은 2년 전 그 상견례를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성철도 사람인지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무례한 언행을 일삼을 때 성철 또한 똑같이 그 사람들의 흠을 후벼파며 대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지속되었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자신과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수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 복수가 이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들뜬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성철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흘러들었습니다. 훈훈한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우며 성철은 한 번 더 크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